나는 유산 중이었다. 복부에서 시작된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피가 속옷을 적시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은 언니의 결혼식 피로연이었다. 호텔 연회장의 밝은 조명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나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던 순간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다. 지은아, 뭐해? 사람들이 다 기다려.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폰을 쥔 손을 숨기려 했지만 엄마가 재빨리 빼앗아갔다. 엄마, 나 병원 가야 해. 뭐? 지금. 언니 파티 한창인데 과장 좀 그만해. 그냥 생리통 아니야? 참아. 나가서 웃어. 엄마는 내 폰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문을 나서며 말했다. 너 때문에 분위기 망치지 마.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과장. 이 통증이, 이 피가 과장이라고? 나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땀에 젖은 이마. 하지만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족 모임에서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언니가 서운해할 테니까. 나는 이를 악물고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연회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언니는 흰 드레스 차림으로 신랑과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빠는 친척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다리를 모으고 버텼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지만 미소를 지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나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늦었다고 했다. 아이는 이미 잃었다. 태아는 10주였다. 남편 민주는 출장 중이었고 나는 혼자 결과를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엄마의 말이 반복됐다. 과장 좀 그만해.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과장이라면 내 고통은 평생 과장 취급받아온 거구나. 그 후로 나는 말을 아꼈다. 가족 모임에 가도 웃기만 했다. 언니는 결혼 후 행복한 신혼생활을 SNS에 올렸고 엄마는 지은이도 빨리 애 낳아야지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마다 그날의 통증이 떠올랐다. 피가 흘러내리던 느낌, 엄마의 냉정한 눈빛. 나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이 걱정하며 물어도 괜찮아 라고만 답했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아이를 잃은 이 고통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당장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또 과장 소리 들을 게 뻔했다. 나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언니를 얼마나 편애하는지, 아빠가 가족 화목만 중시하며 진실을 외면하는지. 그들은 완벽한 가족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코스프레를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었다. 서서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나는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직 살아야 한다고. 아이를 잃은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지만 그 죄책감을 가족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만약 그날 병원에 갔더라면 아이가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처음으로 그날 일을 말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왜 바로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말해봤자 과장이라고 할 텐데. 민준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내 가족이네. 내가 뭐라고 해? 그 말이 더 아팠다. 내 가족. 맞아, 내 가족이다.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컸다.
나는 직장에 복귀했다. 출판사 편집자였다. 매일 책을 읽으며 사람들의 심리를 관찰했다. 특히 복수 소설을 많이 읽었다. 하지만 현실은 소설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나는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언니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가족 카톡방에 초음파 사진이 올라왔다. 엄마는 우리 손주 하며 난리였다. 나는 축하해라고만 썼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내 고통을 모르는 척했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올 거야. 나는 엄마를 관찰했다. 엄마는 늘 언니 중심이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적이 좋았어도 언니처럼 예쁘게 생겼으면 치라고 했다. 언니가 결혼할 때도 내게 너는 커리어 열심히 해라고 했다. 마치 내가 가족의 희생양인 듯. 나는 엄마의 약점을 찾았다. 엄마는 체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친척들 앞에서 완벽한 엄마 코스프레를 했다. 나는 천천히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았다. 그날 피로연 CCTV를 요청했다. 호텔에 연락해 내 폰을 빼앗아가는 엄마의 영상을 받았다. 또 내가 화장실에 있던 시간과 병원 진료 기록. 하지만 아직 쓰지 않았다. 때가 아니었다. 민준이 아이 얘기를 꺼냈다. 우리도 다시 시도해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나는 내 몸이 회복되는 걸 느끼며 기다렸다. 고통이 에너지로 변하는 걸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지은이가 아니었다. 언니의 베이비 샤워가 있었다. 나는 선물을 들고 갔다. 웃으며 축하했다. 언니가 동생 덕분에 힘 얻어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가 곧 힘을 잃을 거야. 시간이 흘렀다. 언니의 배가 점점 불러왔다. 엄마는 매일 언니 집에 가서 돌봤다. 나는 가끔 방문했다. 표면적으로는 화목한 가족. 하지만 나는 언니의 약점을 알게 됐다. 언니 남편, 제부되는 사람이 바람기가 있었다. 결혼 전부터 소문이 있었다. 나는 우연히 제부의 카톡을 봤다. 언니 폰을 잠깐 빌렸을 때 제부는 회사 후배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애매한 내용.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아직 쓰지 않았다. 더 기다렸다. 나는 내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가족 앞에서 주눅 들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표정을 읽었다. 엄마가 언니를 보며 미소 지을 때, 내가 없는 취급을 할 때.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분노를 억누르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나는 잘 알아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상담 중에 나는 깨달았다. 내 고통을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은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만들어야 했다. 언니가 출산했다. 건강한 아들. 가족은 난리였다. 나는 병문안 갔다. 아기를 보며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내 아이가 떠올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엄마가 지은이도 빨리 낳아. 늦으면 힘들어 라고 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엄마.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먼저 제부의 불륜 증거를 더 모았다. 탐정 아니어도 됐다. 제부의 SNS, 위치 추적 앱. 증거가 쌓였다. 제부가 후배와 호텔에 간 기록. 나는 언니에게 보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직접 보내지 않았다. 익명으로. 아니,
아직 아니야. 나는 엄마부터 시작했다. 엄마의 체면을 건드릴 작은 일부터. 가족 모임에서 나는 그날 얘기를 슬쩍 꺼냈다. 엄마, 그날 피로연에서 나 아프다고 했는데 기억나? 엄마 얼굴이 굳었다. 뭐 써덜리 그 얘기야? 지난 일인데. 그냥 그때 병원 갔으면 어땠을까 해서. 분위기가 싸해졌다. 언니가 동생, 왜 그래?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미안, 그냥 떠올라서. 그날 이후 엄마가 나를 피했다. 나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내 심리가 변했다. 예전에는 죄책감이었는데 이제는 냉정함이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용서는 약함이었다. 계획이 본격화됐다. 나는 제부에 불륜 증거를 익명으로 언니에게 보냈다. 호텔 사진, 메시지 캡처. 언니가 충격받았다. 가족 카톡에 올리진 않았지만 제부와 싸웠다. 소문이 퍼졌다. 엄마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너 뭔 짓 했어? 나는 모르는 척했다. 뭐요? 언니 남편 불륜 증거, 내가 보낸 거지? 증거 있어요. 엄마는 화를 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가져.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날 내 유산 때 가족 망가질까 봐 참았어요. 이제야 공평하네요. 엄마가 할 말을 잃었다. 언니 부부가 이혼 위기였다. 제부는 부정했지만 증거가 확실했다. 언니는 우울증에 걸렸다.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했다. 나는 표면적으로 위로했다. 언니, 내가 도울게. 속으로는 만족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다음은 아빠였다. 아빠는 가족 화목만 외쳤다. 나는 아빠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아빠의 작은 비리, 세금 탈루. 아빠가 조사받았다. 스트레스 받았다. 가족이 흔들렸다. 엄마가 나를 탓했다. 너 때문이야. 나는 그날 CCTV 영상을 엄마에게 보냈다. 폰 빼앗는 장면? 엄마가 울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늦었다. 나는 알아요 라고만 했다. 내 내면은 갈등했다. 이게 정말 원하는 걸까?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며 기쁘면서도 텅 빈 느낌이 들었다. 민준이 그만해. 내가 변했어 라고 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답했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언니의 아이를 이용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건 선을 넘는 거였다. 나는 멈칫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엄마의 체면을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을 준비했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언니는 이혼했고 아이 양육권 싸움 중이었다. 아빠는 회사에서 물러났다. 엄마는 우울증 약을 먹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복수인가? 만족은커녕 더 공허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문병 갔다. 엄마가 지은아, 미안해. 그때 내 말 들을 걸 지라고 했다. 나는 이제 와서요, 라고 말했다. 엄마가 울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민준이 떠났다. 너무 무서워라고 했다. 나는 혼자 됐다. 직장도 그만뒀다. 매일 그날을 떠올렸다.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그들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다. 언니가 나를 찾아왔다. 동생, 내가 한 거지? 왜? 나는 내 결혼식 날 내가 유산 중이었어. 엄마가 과장이라고 했지? 언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몰랐어. 미안해. 미안함으로 끝나? 언니가 떠났다. 나는 더 이상 계획이 없었다. 복수가 끝났다. 하지만 내 안의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가족은 흩어졌다. 엄마는 요양원에, 언니는 아이 데리고 지방으로 갔다. 아빠는 술에 빠졌다. 나는 서울 아파트에 혼자 산다. 매일 창밖을 본다. 그날의 피가 아직도 느껴진다. 아이가 없다는 게?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필요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묻는다.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내가 괴물이 된 걸까?